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눈을 의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실현되지 않으리라 믿었던 잠수함 기술이 한국에서 이미 조용히 완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파악하지 못한 추진체 구조와 해저 전략이 드러나는 순간 기존의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움직였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 온 것일까요? 지금 그 숨겨진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동지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펜타곤의 한 전략 장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느낀 놀라움과 존경의 기록입니다. 그는 처음엔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를까? 하지만 그 의문은 점차 경이로 그리고 깊은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DC 2023년 12월 15일 목요일 펜타곤 지하 3층 바깥 기온은 영하 5도였지만 브리핑룸 안은 중앙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형광등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에는 미국의 최고 전략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온 해군 제독, 국방정보국 DIA의 수석 분석관, 국가안보국 NSA의 기술 전문가, 그리고 나, 20년 넘게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해온 전략 분석관. 이날 회의는 비공개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부산 백스코 전시장. 거대한 잠수함 모형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옆자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해군 전문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월 국제방위산업전에서 공개한 차세대 잠수함 모형입니다. 그래서요? 모형이야 누구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테이블 위로 얇은 보고서 한 권이 배포되었습니다. 검은색 표지, 빨간 글씨로 TOP SECRET 도장.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넥스트 마이너스 제너레이션 프로펄션 어세스먼트. 대한민국 차세대 추진체 평가. 나는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첫 문장. 평가 결과 한국이 부산 전시회에서 공개한 KSS-IV급 잠수함 모형은 단순한 개념 설계나 홍보용 모델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의 실전형 축소본으로 판단됨.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언제부터 이런 걸 개발했습니까? 나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선체 구조, 추진 시스템 배치, 냉각 구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소 5년 이상 핵추진체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됨. 5년? 나는 지난 5년간의 정보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KSS-III 배치, 세계 최초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대한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NSA 분석관이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정보 누락입니까? 아닙니다. 의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보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원자력 관련 인력 이동 데이터. 조선소와 원자력 연구원 사이의 비정상적인 인사교류. 징후는 있었습니다. 의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박사급 인력 12명이 대형 조선소로 이직했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예산을 3배 증액했습니다. 2021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특수추진 시스템 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나 기술적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번쩍였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이 속도를 낼 수 있지? 나는 20년간 이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인상적이지만 재래식 디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호주의 콜린스급.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만? 기반 기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자로 기술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합쳐서 핵잠을 만든다? 그것도 미국 몰래? 대령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건 오판 아닙니까? 과대평가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DIA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징후들을 보십시오. 그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2022년 한국은 독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용이라고 했지만 2023년 초 한국 해군은 갑자기 원자력 전문 장교 양성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전시회 2주 전 한국 정부는 조용히 해양 소형 원자로 안전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이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독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미국의 승인도 없이.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국은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미 자기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존 핵잠 보유국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 그리고 호기심. 대체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닌 한국.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 그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조용히, 그리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 흐린 하늘 아래서 나는 하나의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질서가 바뀌고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무언가.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부산 전시회 자료 파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의문은 나를 다음 페이지로, 다음 진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 4층 개인 사무실. 나는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6개월 전 자료를 열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 부산 백스코 국제방위산업전. CIA 현장 요원이 찍어보낸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일상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장의 소음, 아이들 웃음소리, 제트 엔진 시연음, 안내방송, 대한민국 최첨단 방위산업을 만나보세요.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홀 중앙. 거대한 흰색 천막 아래 놓인 잠수함 모형. 약 15m 길이. 검은색과 회색의 매끈한 선체. KSS-IV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 해군 장교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분 32초. 한 외국인 관람객이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양인. 아마도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로 보였습니다. Excuse me, what's the maximum diving depth? 실례합니다만 최대 자망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로선 공개할 수 있는 수치가 제한적입니다. Then the propulsion system? Is it AIPO? 그럼 추진 시스템은요? AIP입니까가 아니면 여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기술자의 표정. 미소는 예의 바른 것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보통 기술자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국제 전시회에서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3분 47초. 카메라가 잠수함 모형의 후미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꼬리 부분의 추진기 형태. 이건 일반 스크루가 아니야. 펌프젯 펌프-젯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펌프젯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더 매끄럽고 더 작고 흡입구 각도가 다릅니다. 나는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도면을 꺼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한국의 것이 더 컴팩트했습니다. 그리고 흡입구 주변에 미세한 홈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냉각 구조야. 전통적인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이라면 필요 없는 구조. 고출력 전기 모터나 아니면 원자로에 열을 식혀야 할 때 필요한 구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7분 15초. 카메라가 선체 중앙 부분을 비췄습니다. 흰색 천으로 일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한국 직원이 부드럽게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장면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천 사이로 살짝 보이는 선체 구조. 일반적인 배터리실보다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받은 보고서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수중통신 인프라 관련 우려. 잠깐. 수중통신? 핵잠수함과 수중통신 인프라가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문장 주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이 단순 전력 증강을 넘어 해저 인프라 보호 임무까지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해저 인프라? 해저 케이블? 설마. 나는 인터넷으로 세계 해저 케이블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수십 개의 케이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케이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해역. 이 케이블들이 끊어지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마비됩니다. 금융거래가 멈춥니다. 군사통신이 두절됩니다. 나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분 28초. 한 젊은 한국 기술자가 동료와 대화하는 장면. 소리는 작았지만 자막 기능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형은 외형만. 실제로는. 조심해. 여기 외국인 많아. 대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뭔데? 뭘 조심하라는 거지?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둘째, 추진기 구조가 고출력 전기 추진 시스템의 특징을 보인다. 셋째, 선체 중앙 부분을 의도적으로 가렸다. 넷째, 수중통신 인프라라는 이상한 언급.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마지막까지 돌렸습니다. 14분 52초. 전시장을 떠나는 한국 기술자들의 뒷모습.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한 사람들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끝난 일을 보여준 사람들처럼. 나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다. 완성된 것을 숨겼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니다. 컴퓨터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이음새들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 그 결말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나는 그 다름의 정체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사흘 후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9시 내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빨간 실실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발신 CIA 과학기술국 더렉터럿 오브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타이핑된 제목. ROK 서브머린 테크놀로지 앤 에이서메트릭 에볼루션. 한국 잠수함 기술의 비대칭적 진화. 부제가 있었습니다. 하우 사우스 코리어 바이패스트 트러디셔널 디벨로프먼트 패드즈.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통적 개발 경로를 우회했는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론. 기술 발전은 일반적으로 선형적이다. 어에서 B로, B에서 C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국가들은 이 경로를 그대로 밟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예외다. 그들은 경로를 우회했다. 때로는 건너뛰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파트 1 더 퓨얼셀 파운데이션 연료전지 기반. 보고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독일은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잠수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U-212, U-214급. 혁신적이었습니다. 디젤 엔진 없이 수중에서 수주일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은 이 기술을 수출했다. 가장 먼저 구매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2007년 한국이 독일로부터 U-214급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도입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해했다. 연구했다. 개선했다. 그리고 재설계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은 독자 개발 KSS-III급 잠수함을 진수했다. 이 잠수함에는 독일 기술이 아닌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성능은 원본을 넘어섰다. 나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SS-III의 연료전지는 독일의 것보다 30%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오래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보고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실험실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실전 환경에서 테스트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축적된 해상 운용 데이터. 이것이 한국의 비밀이었다. 실험실 vs 바다. 독일과 일본은 실험실에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99.9%의 신뢰도를 확보할 때까지 실전 배치를 미뤘습니다. 한국은 90% 신뢰도에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2012년 첫 번째 연료전지 잠수함 손원이람이 동해에서 훈련 중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다. 독일이라면 배를 회수하고 재설계했을 것이다. 한국은 현장에서 고쳤다. 2주 만에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 같은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구나.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파트 2 인더스트리얼 인터그레이션 산업 통합. 미국의 방식. 설계 일렉트릭 보트 코네티컷주. 원자로 벡텔버지니아주. 전기 시스템 제너럴 일렉트릭 매사추세츠주. 소재 다양한 하청업체 전국 각지. 각 단계마다 계약 조율 검증.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10년 이상. 한국의 방식. 모든 것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한 곳에서 설계하고 한 곳에서 만들고 한 곳에서 테스트합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021년 3월 KSS-III 이번함 건조 중 냉각 시스템 문제가 발견되었다. 미국 방식이라면 문제 보고서 작성 2주, 하청업체의 통보 1주, 재설계 6주, 승인 절차 4주, 부품 제작 및 배송 8주, 총 21주 약 5개월. 한국 방식, 설계팀이 현장 방문 당일, 엔지니어와 용접공이 회의 당일, 수정안 작성 2일, 즉시 제작 및 설치 1주, 총 10일, 42배 빠른 문제 해결. 나는 보고서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람을 모았다. 그게 다른 거였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 강대국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어떻게 더 빨리 따라갈까를 묻지 않았다. 대신 왜 그 방식이 최선인가를 물었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증기터빈 연료전지 전기 모터. 이것은 기존 핵잠수함 강국들이 가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어쩌면 더 나은 길일 수 있다. 나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경의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군사기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술 하나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나라.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어. 그들은 다른 산을 오르고 있었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다름이 미국 내부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다음 장에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일주일 후 12월 26일 화요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첫 근무일. 평소라면 한가한 날이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펜타곤 6층 국가안보전략회의실. 긴급 고위급 회의 소집. 참석자. 국방부 차관보.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군작전 사령관. CIA 부국장. 국가안보국 대표. 그리고 나를 포함한 전략분석관 5명.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경호원이 밖에서 지켰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익숙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의 비대칭적 진화. 모두가 이미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는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40년 군 경력. 한국의 독자 핵잠 개발은 동북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도 기술적으로는 핵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미국과의 동맹 때문이죠. 맞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습니다. 독자 무장이 필요 없습니다. 사령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핵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우리도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대만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CIA 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핵잠은 중국을 자극할 겁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한국이 핵잠까지 가지면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해군작전 사령관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시나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남중국해 군사활동 증가, 동중국해 긴장 고조, 최악의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어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차관보가 나를 보았습니다. 분석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어하려면 제어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화면에 일본 방위성 자료가 떴습니다. 일본은 50년 넘게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은 못 만듭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통합 시스템 운용 경험이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호주를 보십시오. AUKUS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이 기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치는 2040년대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국을 보십시오. KSS-III급 사진이 떴습니다. 13년간의 연료전지 잠수함 실전 운용.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 원자로 설계 및 제작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제어와 협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어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우리가 허락하고 그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제안은 뭡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제를 강화합니다. 한국에 압력을 넣습니다. 개발을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완성된 걸 어떻게 중단시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새로운 방식의 동맹을 설계합니다. 한국을 제어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봅니다. 그들의 기술을 막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킵니다. 사령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선례를 남깁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똑같이 하려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호주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업이 없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CIA 부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 말이 일리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늦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묶는다고요? 나는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묶습니까? 경제 제재? 기술 봉쇄?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날 노려봤습니다. 동맹이 통제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통제 개념이 시대에 뒤떨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립의 중심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황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새해 첫 근무일. 오전 8시 30분. 내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긴급 소집입니다. 30분 내로 백악관 상황실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펜타곤이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오전 9시 15분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의 경호원들, 신분증 확인 입원, 보안 검색 입원, 마지막 철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긴급 상황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국무부 차관, CIA 국장,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분석관 2명, 총 9명. 테이블은 작았습니다. 모두가 가까이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잠겼습니다. 휴대폰은 모두 외부 보관함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72시간 동안 중대한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이번 것은 더 얇았습니다. 겨우 20페이지. 하지만 표지의 도장이 달랐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 SCI-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최고 등급 기밀. 이 정보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직 브리핑 받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서를 한 장씩 돌렸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나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발신 국가정찰국의 나로 마이너스 위성정찰과. 날짜 2023년 12월 28일. 제목 한국 울산 조선소 이상 활동 포착. 다음 장. 위성 사진이 나왔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거대한 건물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빌딩 6- 스페셜 프로젝트 퍼실리티. 그 건물 주변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이후 이 건물의 열 신호섬을 시그너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 일반 조선 작업의 3배 수준. 24시간 가동 추정. 외부인 접근 완전 차단. 위성 촬영 방해 시설 설치 확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분석 결과. 추가 정보원 확인 결과. 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은 2023년 6월 이전, 즉 부산 전시회 이전에 이미 실전형 핵추진 잠수함 설계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설계 단계가 아닌 실제 건조 준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CIA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로는 95% 이상 신뢰도입니다. 95%? 네. 우리는 내부 정보원 2명을 확보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국조선소 하청업체 직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직 연구원입니다. 국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달한 정보입니다. 화면에 도면 일부가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윤곽은 명확했습니다. 잠수함 선체 단면도, 중앙의 원통형 구조, 원자로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한 문장. 단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가 결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승인 절차 이전에 이미 완성된 설계로 판단됨. 한국은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산 전시회는 승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보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게 전부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제어할지 말지, 허락할지 말지. 한국은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까?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승인 이전의 완성. 반응을 관찰. 이 문장들이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위험하다는 판단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승인을 기다리는 국가가 아니라 이미 결과물을 가지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제독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설계도를 지우라고 합니까? 이미 만든 부품들을 폐기하라고 합니까? CIA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2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세계 1위 반도체 제조국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도움으로 했습니까? 침묵.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본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목소리. 우리가 너무 늦은 건가요?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방향이 바뀌는 느낌.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 그 순간. 한국이 판을 뒤집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집힌 판 위에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봤습니다. 분석관, 당신이 제안했던 협력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단 이번엔 우리가 주도하는 협력이 아니라.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등한 협력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나갔습니다. 나는 잠시 남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승인 이전의 완성. 한 문장. 단 하나의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파트너로. 1월 7일 일요일. 주말이었지만 나는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등한 협력. 배워야 할 파트너. 이 단어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나는 미국이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고 그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전략을 제시하고 그들이 따릅니다. 그게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빈 문서.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어. 기술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전략 분석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저장해둔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H와 EUNDAI 헤비 인더스트리즈 -10야드2 2023 MP4 지난해 여름 한국 조선소 시찰 영상. 당시엔 대충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100개 크기.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카메라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귀를 찢는 소음.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
파란 작업복, 노란 헬멧. 카메라가 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선체 아래, 길이 약 80m. 잠수함입니다. KSS-III급. 작업자들이 선체 표면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2분 47초. 한 기술자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 주름진 이마. 하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젊은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이 부분 검수 통과했습니다. 50대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시 해. 네. 하지만 기준은 통과. 기준은 최소야. 우리는 최선을 해야 해. 젊은 작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50대 남자가 용접 부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나는 그 장면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 그 눈빛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의 집념이었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이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5분 13초. 다른 구역. 설계실. 대형 모니터 앞에 엔지니어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3D 도면, 추진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 독일 설계를 따르면 안정적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최선은 아니야. 그럼 우리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6개월. 6개월이나? 6개월 써서 10년 쓸 거 만드는 거야. 세 번째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좋아. 하자. 그들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9분 28초. 품질 검사실. 흰 가운을 입은 검사원이 금속 샘플을 현미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검사원이 물었습니다. 합격 아닙니까? 기준으론 합격이야. 그럼 됐네요. 기준만 되면 돼? 첫 번째 검사원이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다 500m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 안에 우리 군인들이 타. 기준만 되면 안 돼. 확실해야 돼. 재검사합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확신. 합격이 아니라 완성.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12분 3초. 마지막 장면. 저녁 6시. 퇴근 시간. 하지만 작업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 끝내면 내일 다음 팀이 못 시작해. 그렇지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늦으면 모두가 늦어져.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끝냅시다. 두 사람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깨달음.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내려앉았습니다. 20년간 내가 분석해온 것들. 기술 수준, 예산 규모, 인력 수, 장비 성능. 모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태도, 정신, 철학. 한국이 다른 길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정한 길을 끝까지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기준이 아니라 확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것이 시스템보다 강했습니다. 이것이 예산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승인보다 빨랐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일요일 오후.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울산 조선소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헬멧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또다시 처음부터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기준이 아니라 확신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키보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 서론.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다. 태도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글이 막힘없이 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속도와 태도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 한국과의 협력 방안. 기술 공유, 공동 훈련, 전략 조율.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 회의 때 봤던 그 문장. 나는 초기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찾았습니다. 수중통신 인프라 관련 우려. 이 문장. 6주 전에 처음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MIT 해양공학과 톰슨 박사. 미국 최고의 해저 인프라 전문가. 박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해저 케이블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걸 눈치채셨군요. 무슨 뜻입니까? 박사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님, 핵잠수함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전력 투사 능력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다 아래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며칠밖에 못 버팁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수개월을 바닷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아래에 전쟁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분석관님,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위성?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입니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550개 이상의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총 길이 130만 킬로미터. 이 케이블들이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금융거래, 군사통신, 인터넷, 모든 것이 이 케이블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게 끊어지면? 나는 질문했습니다. 재앙입니다. 박사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2008년 이집트 앞바다에서 케이블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중동과 인도 전역의 인터넷이 마비됐습니다. 복구에 2주 걸렸습니다. 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고였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끊는다면? 나는 펜을 놓았습니다. 전쟁 무기군요. 정확합니다.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해저 케이블 근처에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도청하고 필요하면 절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 잠수함은 너무 큽니다. 핵잠수함은 거대합니다. 길이 100m 이상. 얕은 바다에서 작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저 케이블은 대부분 얕은 바다에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핵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000톤급. 미국 버지니아급의 절반 크기. 하지만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근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저 케이블들이 지나갑니다. 나는 컴퓨터로 해저 케이블 지도를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잇는 케이블. 일본과 중국을 잇는 케이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케이블. 모두 한국 해역을 지나갑니다.
만약 중국이 이 케이블들을 공격한다면? 내가 물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가 마비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 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해저 케이블 설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케이블 설치선을 만듭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수십 6천 미터까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핵잠수함이 케이블 근처를 순찰하고 한국 케이블 설치선이 대기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전력이 아닙니다. 박사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건 새로운 해양 질서의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한국이 작은 핵잠을 개발하는지, 왜 수중통신 인프라가 언급됐는지, 왜 미국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 한국의 목표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아래의 새로운 전장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보호할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바다에 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그 깊은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케이블들, 그리고 그 케이블들을 지키려는 한국의 의지, 여운이 길었습니다. 나는 미국이 놓친 것이 단순한 기술적 디테일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전략적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제어할 이유가 없고 배우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진짜 이유. 1월 15일 월요일. 최종 보고서 완성일. 오전 6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6주간 작성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위성 사진, 기술 분석 자료, 회의록, 그리고 내가 직접 쓴 메모들. 나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스트러티직 파트너십 프로포절 위드 더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제안.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요약. 평소 보고서라면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미국은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제출할 건가? 상관들이 받아들일까? 내 경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파트 1롯 위 미선더스투드 우리가 오해한 것. 지난 20년간 미국은 한국을 성장하는 동맹국으로 봤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한국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길을 갔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길보다 나았다. 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연료전지 잠수함. 미국은 핵잠수함에 집중하느라 연료전지 기술을 간과했다. 독일이 개발했지만 완성한 것은 한국이었다. 13년간의 실전 운용.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데이터. 조선 산업의 통합. 미국은 분업과 전문화를 추구했다. 효율적이지만 느렸다. 한국은 통합을 선택했다. 덜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빨랐다. 태도와 철학. 미국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국은 사람을 모았다. 미국은 기준을 추구했다. 한국은 확신을 추구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 파트 2 Why we need to change. 왜 우리가 변해야 하는가? 한국을 제어하려는 접근은 실패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이미 늦었다. 한국은 이미 완성했다.
둘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맹이다. 셋째, 실익이 없다.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도 손해다. 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이 한국을 제재한다면 마이너스 한국은 독자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 프랑스, 인도 등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결과 미국의 패배. 시나리오 2, 미국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마이너스 양국이 기술을 공유한다. 태평양 방어가 강화된다. 해저 인프라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 전략을 견제한다. 결과 양국 모두의 승리.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파트 3엇 코리어 오퍼즈 한국이 제공하는 것. 이 부분을 쓸 때 나는 지난 6주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용접공의 눈빛, 엔지니어의 집념, 검사원의 책임감, 그리고 또다시 처음부터라는 말.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들은 태도를 제공한다. 그들은 방법론을 제공한다.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기술적 측면. 마이너스 소형 핵추진 시스템 설계. 연료전지 통합 기술. 고속 건조 능력. 해저 작전 전문성. 전략적 측면. 마이너스 한국군의 해저 케이블 보호. 동북아 해역 순찰 강화. 중국 잠수함 견제. 신속 대응 능력. 철학적 측면. 마이너스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빠른 의사결정 구조. 지속적 개선 문화. 책임감 기반 품질 관리. 마지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파트 3의 레커먼데이션 나의 제안. 따라서 나는 다음을 제안한다. 제안 1 공식 협력 협정. 미마이너스한 해양 안보 협력 협정 체결.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동 개발. 정보 공유 및 공동 훈련. 제안 2 통합 작전 체계. 태평양 해저 인프라 보호 통합 사령부 설립. 미국 핵잠 대양 작전. 한국 핵잠 근해 및 해저 케이블 보호. 제안 3 기술 교류 프로그램. 미국 기술자들의 한국 조선소 파견. 한국 방식의 현장 중심 문제 해결 학습. 양국 간 정기적 기술 세미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강대국이라고 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대국은 배울 줄 아는 나라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며 나의 제안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55페이지. 6주간의 연구. 20년간의 경험. 그리고 한 사람의 솔직한 결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차관보 집무실. 나는 인쇄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관보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완성하셨습니까? 네. 나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관보가 표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이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기준? 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차관보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는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분석관. 네. 이 보고서. 당신 경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출하겠습니까? 네. 왜입니까?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네.
한국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한다면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차관보는 한참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차관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펜타곤을 나와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 아래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것입니다. 헬멧을 쓴 기술자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설계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토론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준만 되면 돼? 아니야. 확신해야 돼. 품질 검사실에서는 검사원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다 500m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묵묵히, 집요하게, 완벽을 향해. 나는 강물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해양 전략을 설계하겠다고. 그들의 속도를 배우겠다고.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겠다고. 그들과 함께 바다 아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본다. 그리고 넘어서야 할 벽을 본다. 함께라면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어두운 하늘.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그 결심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다시 보며 얻은 가장 솔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20년 경력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미국 전략장교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처음엔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를까? 하지만 그 의문은 점차 경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존경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라는 집념. 기준이 아니라 확신을 추구하는 철학.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연대.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냥 일할 뿐이야.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하지만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손을, 집요하게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태도를,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우리의 의지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힘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감동지구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